우리 딸 드디어 만났구나.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73세의 강민석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지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향합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책상 앞에 앉으며 액자를 집어듭니다. 액자 속에는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 배기 소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 잠시 부드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습니다. 이것이 그의 매일 아침 의식입니다.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강민석 회장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엿보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엄숙한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였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서실장 이근호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일정표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봅니다. 이근호는 오늘부터 저택에서 일하실 새 가정부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3개월마다 가정부를 바꾸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근호는 이번에는 그 기록이 깨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은 추천서가 정말 뛰어나고 특히 까다로운 분들 밑에서도 오래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자 이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그녀는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오늘부터 모시게 된 이하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관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근호는 이하나에게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과 싫어하시는 음식 목록, 그리고 생활 관리에 관한 특별 지시사항들을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가보라고 하자 이하나와 이근호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민석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노래가 왜 하필 지금 떠올랐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택의 주방에서 이하나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의 식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릇들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여야 하고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리자 강민석 회장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7시 30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밥을 175도에서 정확히 15분간 뜸을 들였고 국물 온도는 80도로 맞췄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석 회장의 옷장 앞에서 이하나는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색상별로 분류되고 타이는 패턴과 소재에 따라 세심하게 배열되었습니다. 양복은 착용한 날짜를 기록해두고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시켜야 했습니다. 셔츠의 단추는 항상 잠가둬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이전 가정부들이 견디지 못했던 세세한 요구사항들을 그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밤 11시 강민석 회장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이하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취침 전 드실 차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차를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하나는 매일 밤 이맘때쯤 차를 드신다는 기록을 보고 준비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에 미세한 감사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강민석 회장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잘 버티고 있군요. 강민석 회장의 말에 이하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가정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강민석 회장은 저녁 뉴스를 보며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하나가 급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강민석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풀어헤치고 기도를 확보한 이하나는 질산염 스프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약 정리를 하면서 서재 서랍에 심장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서재로 달려가 스프레이를 찾아와 강민석 회장의 혀 밑에 뿌렸습니다. 동시에 그를 편안한 자세로 눕혀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몇 분 후 강민석 회장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하나는 그제서야 이근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근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강민석 회장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병실을 둘러보니 창가에 앉아있는 이하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물을 달라고 하자 이하나가 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물을 따라 건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묻자 이하나는 거의 하루가 지났으며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하나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이하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가정부 1회에 병실 간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심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의무라고 회장님 곁에서 불편하지 않게 모시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석 회장의 조카 강진호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건설사 부회장인 그는 과장된 걱정을 표현하며 삼촌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너무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려고 했지만 강민석 회장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진호는 이하나를 힐끗 보고는 다시 강민석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 일은 접어두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삼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진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에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엿보였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차가운 말투로 아직 죽을 생각이 없으며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강민석은 회사는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현상 유지에나 신경 쓰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하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삼촌을 구해주셨다고 들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심장약이 서재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차분하게 회장님 약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심장질환이 있으신 걸 알고 항상 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회사에서 기다리는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병실을 떠났습니다. 강진호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하나를 바라보며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준비를 해두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민석의 눈에 미세한 신뢰의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 강 회장은 넓은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오래된 청자 차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벽시계가 9시를 알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하나가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정 서류라며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차 테이블에 놓인 닭이 세트를 바라보며 차 한 잔 더 드릴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과 같이 차를 한잔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고 한 잔을 자신에게도 잔에 따랐습니다. 그녀가 잔을 든 순간 강민석 회장은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때 얇지만 살짝 구부린 채 차잔 받침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자세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얇지만 살짝 구부린 채로 말입니다. 그는 오래전 아내가 자신의 이 특이한 습관을 자주 놀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하나가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는지 묻자 강 회장은 자신이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이하나가 식사를 차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자리 앞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오늘은 자신과 같이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나는 놀란 표정 하나 없이 차분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강 회장은 평소보다 이하나를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반찬을 먹는 순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물, 생선, 고기 순으로 먹고 국물과 밥을 번갈아 3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강 회장이 어릴 적부터 항상 고수하는 식사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이 이하나에게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하나는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이며 그냥 습관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자 강 회장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궁금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하나에게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습니다. 이하나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근교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햇살의 집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지나갔습니다. 햇살의 집은 그의 딸이 실종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가 가족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묻자 이하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며 5살 때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습관, 나이, 고아원. 그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하나는 강 회장의 약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병원에 추가 검진을 받으러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서재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책상 옆 서랍을 열어 약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가장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약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봤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음악 상자였습니다. 표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위에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하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멜로디는 어딘가 매우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하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왜 이 노래가 이토록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정확하게 멜로디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수백 번 불러봤던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문 너머로 강민석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와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이하나가 그의 소중한 음악 상자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음악 상자는 딸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고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밤 딸에게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로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멜로디였습니다. 강민석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강진호는 강남의 고급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강민석 회장이 지난주에 유언장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긴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주식 중 일부와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그 가정부 때문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나타난 여자가 삼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배경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강진호는 당장 전문조사관을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저녁 강진호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사설 탐정 이철중을 만났습니다. 이철중은 조사 결과를 담은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하나는 햇살의 집 고아원 출신으로 30년 전 5살 때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잠실의 한 공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1993년 6월 24일이며 발견 장소는 강민석 회장이 만든 주상복합 근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촌의 딸이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철중은 나이와 발견 시기, 장소가 일치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삼촌의 딸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강진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하나의 과거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 기록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철중은 그것이 불법이라며 망설였지만 강진호가 건넨 두툼한 봉투의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강민석 회장의 73번째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이하나는 아침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6시 강 회장이 식당으로 향했고 이하나가 따뜻하게 생일 축하를 드렸습니다. 곧이어 강진호가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나 과장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진호는 오늘 특별히 삼촌이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준비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최고급 전복으로 셰프에게 특별히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그가 준비한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하얀 죽에는 큼직한 전복살이 풍성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이하나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스쳤습니다. 지난번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약사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심장약은 특정 해산물, 특히 전복과 같이 섭취하면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의 손을 막으며 드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하나는 침착하게 심장약과 전복의 위험한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진호가 얼굴을 붉히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지만 강 회장이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이하나의 말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몰랐다며 사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 이상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강진호와 이하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하나는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딸이 손목을 다쳤던 시기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반창고를 붙인 채 웃고 있는 4살 배기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액자 속 딸의 사진과 이하나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미소 짓는 눈매와 입꼬리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기대가 다시 한번 실망으로 끝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번만큼은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 이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재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근호가 서재를 찾았습니다. 강민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눈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하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햇살의 집 고아원에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특히 30년 전 기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목 근처 흉터와 관련된 건강 기록도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근호가 조심스럽게 혹시 그녀가 회장님의 따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자 강 회장은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취약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어린 수진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을 꺼내어 이근호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이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습관들,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유사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생각에 잠길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는 버릇까지도 어린 시절 딸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근호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찾는 게 쉽지 않았으며 고아원 기록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1993년 6월 24일 경찰 보고서에는 잠실 공원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오른쪽 손목 근처에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난 후에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었으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햇살의 집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햇살의 집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이 미미라는 이름의 고양이 인형 하나뿐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미는 그의 딸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고양이 인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근호는 이하나의 의료 기록도 가져왔습니다. 혈액형은 B형으로 강 회장과 같았고 오른쪽 손목의 흉터는 어린 시절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5세 이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근호는 모든 정황이 일치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하며 강진호에게는 절대 새어나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DNA 검사 준비에는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강 회장은 초조함과 기대감 사이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결과가 부정적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하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고 이근호가 이를 전문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이하나는 강민석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운명처럼 강 회장은 정원에서 강진호가 이하나를 협박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강진호는 이하나에게 고아원 기록을 조작한 서류를 보여주며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강 회장은 정원으로 나가 강진호를 제지했습니다. 강진호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자 강 회장은 고아원 기록이 최근에 조작된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하나는 99.9% 확률로 자신의 친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강진호는 뒷걸음질치며 불가능하다고 중얼거렸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강진호는 패배감에 어깨를 떨구며 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천천히 이하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엄격한 표정이 무너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정말 너였구나. 부녀의 재회를 축복하듯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건설사 그룹의 첫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 날, 당시 이하나는 5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며 자신이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에 딸의 손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하나가 건설 자재 차량에 치였고 지나가던 남자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하나는 수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과거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이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아무도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이자 수진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5년 후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하나는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오래된 음악 상자를 건네며 너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하나가 상자를 열자 온기 가득한 침대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강민석 회장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30년 전 실종되었던 딸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이하나는 자신의 딸이자 회사의 후계자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한강공원에서 강민석 회장과 이하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아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맑고 따뜻한 석양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고 석양의 빛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 그들의 재회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